인생에서 시작과 함께 최고의 순간이 오고 마지막에 최악의 순간이 온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마크 트웨인의 말을 참고해서 스콧 피츠제럴드가 1922년에 그러니까 26살의 나이에 쓴 단편 소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가 원작입니다. 참고로 이 소설의 영화화는 이미 50년대부터 얘기가 나왔다는데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80년대 그 유명한 영화 프로듀서 레이 스타크가 판권을 구입해 유니버설 픽처스와 손을 잡았고 감독에는 프랭크 오즈, 마틴 쇼트를 주연으로 생각했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인 진전 없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후 1991년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톰 크루즈 주연 조합이 논의가 되기도 했지만 스필버그가 결국 쥬라기 공원과 쉰들러 리스트를 선택하고 떠났죠. 이후 여러 인물들이 물망에 오르며 시간만 흐르다가 2003년경 각색 작업에 에릭 로스, 연출에는 데이비 핀처가 참여를 확정지으며 지금 우리가 아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가 영화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원작 소설에서 여주인공의 이름은 힐데가드 몽크리프였지만 영화에선 데이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마 이름에 낯선 느낌이 있으니까 스콧 피츠제럴드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위대한 개츠비의 여주인공 이름 데이지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원작에서 벤자민은 1860년 볼티모어에서 태어나지만 영화에선 1918년 뉴올리언스로 변경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라면 전자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해이고 후자는 1차 세계대전 종전해라는 큰 차이가 있죠.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괜히 바꾼 것은 아닌지 영화에는 벤자민의 아버지가 나와 그가 태어났을 당시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의 촬영은 전반적으로 뉴올리언스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촬영 일정은 공교롭게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그곳을 휩쓴 직후였습니다. 엄청난 재해로 촬영지를 변경할까도 했지만 그곳의 지자체로부터 촬영 계획을 속개해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죠. 영화 속에서도 태풍이 몰아치는데 당시 뉴올리언스의 현장을 고스란히 담은 덕에 화면엔 더 사실감이 드러나는 듯합니다. 또한 영화에는 전체적으로 우화적인 느낌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치우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인지 영화 제작진은 사실성에도 신경을 더 많이 썼다고 하죠. 영화 속의 의상은 구스타브 카유보트, 에두아르 마네, 툴루스 로트렉, 귀스타브 크루베 등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과 함께 대공황 시대의 기록 사진을 참고하여 의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40년대는 게리 쿠퍼, 50년대는 말론 브란도, 60년대는 스티브 맥퀸, 70년대 제임스 스튜어트 등등 배우들의 의상을 참고하여 벤자민 버튼의 의상을 시대에 따라 다 다르게 맞춰 입혔죠. 이런 노력들이 브래드 피트 특유의 카리스마와 어우러져 위화감 없이 소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데이지의 의상은 20세기 초 유명한 안무가인 조지 발란신과 그의 연인이자 댄서였던 타나킬 르클레르의 의상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타나킬 르클레르는 클레어 메카델, 즉 미국 프레타 포르테의 창시자이자 소위 아메리칸 룩을 완성한 디자이너의 옷을 즐겨 입었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데이지 의상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벤자민과 데이트할 때 입었던 붉은 드레스가 바로 클레어 메카델의 작품이죠. 이 밖에도 데이지가 댄서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케이트 블란쳇은 패션 외에도 이 커플의 자료를 참고하며 연기를 구축하였습니다. 80세 노인의 신체를 가진 어린 벤자민 버튼의 구현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선 모바 카메라 시스템이라고 브래드 피트 주변에 수많은 카메라를 배치하여 얼굴 표정을 수집한 다음 그 데이터를 사용하여 배우가 연기한 표정을 더 늙어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조명을 입혀 현실감을 준 것이고요. 그 다음 뉴올리언스에 있는 대역 배우들에게 얼굴이 향하는 방향 정도만 중시해서 연기를 하게끔 하고 그 촬영분을 가지고 대역 배우들 몸에 브래드 피트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죠. 이런 과정을 디지털 에이지 매니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벤자민의 노년, 그러니까 젊은 외형을 연기할 땐 비슷한 방식을 통해 나이가 젊어 보이는 디지털 디에이징 기술을 쓴 것이죠. 물론 이땐 주로 키가 확 작아질 필요가 없으니까 브래드 피트가 몸까지 연기를 했죠. 제작비가 1억 5천만 달러인데 이런 얼굴 작업에 많은 부분이 쓰였습니다. 본작이 디지털 에이지 매니퓰레이션과 디지털 디에이징을 대중화시켜 이후 몇몇 영화들에 해당 기술이 쓰였고 현재까지도 그 흐름은 유지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디지털 디에이징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마틴 스콜세지의 아이리시맨입니다.
이 영화도 제작비 중 많은 부분이 디지털 디에이징에 쓰였다는데 결과물을 보면 확실히 창작의 자유도를 훨씬 폭넓게 보장해준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역시 연출 당사자인 감독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인 듯하며 앞으로도 이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점점 더 널리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본작을 각색한 인물은 에릭 로스인데요.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각본가로도 유명한 그 인물입니다. 공교롭게도 세계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인간의 인생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포레스트 검프와 본작이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죠. 한편으론 큰 차이 역시 존재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본작에선 죽음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본가의 개인사와 깊은 연관이 있죠. 에릭 로스가 각본을 쓰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돌아가셨고요. 개인적으로 감정을 다스리기 힘들었지만 이 영화의 대본을 쓰는 데 있어선 통찰력을 주었다고 언급합니다. Are you afraid? I'm curious. What comes next? 특히 이는 에릭 로스가 어머니 옆을 지키고 있을 때 실제로 나눴던 대화라고 합니다. 이를 미뤄보면 이 두 모녀 사이의 대화에서 각본가 에릭 로스의 가장 개인적인 경험과 그에 따른 삶과 죽음, 인생관에 대하여 많이 들여다볼 수 있을 듯하며 영화를 더 깊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대화를 여러 번 음미하는 것도 감상에 좋은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데이비 핀처 역시 2003년 아버지의 죽음을 겪었는데요. 에릭 로스와 마찬가지로 본작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녹여냈습니다. 구체적인 장면을 꼽긴 어렵지만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회의 흐름을 지켜보며 때로는 나긋나긋한 나레이션으로 삶의 논평을 전달하는 듯한 벤자민 버튼의 모습이 감독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감을 영화에 녹여낸 것이 아닐까요?